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래간만에 화요일 날 뵙네요. 그렇죠? 예. 우리 오늘은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171페이지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데 보니까 이 비가 가을비입니까? 겨울비입니까? 이거 겨울비죠. 그럼 겨울비는 좀 이렇게 차갑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올 여름부터 보니까 기상이변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계에도 이 기상이변과 관련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지 같은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과일은 어느 지역이 주산지인가 이런 거 뭐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물어본다 그럽니다. 다 바뀌었대요. 예, 기상이변 때문에. 그래서 농업을 하다가 그 이제 농업이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땅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땅이 또 이제 그 개발 허가가 나오고 그 땅에다 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런 비는 지금 맞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맞으면 큰일 난다 그러는 비가 아주 안 좋은 황사가 막 섞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 맞으면 머리 나빠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까지는 떨어지는 낙엽에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피하시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옥체 보존. 왜냐하면 시험 임박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식중독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식중독도. 그 다음에 오른손이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이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오늘 우리 공부할 건 이 도시개발법 6문제가 시험에 나오고요. 이 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할 때 가장 좀 거리가 먼 게 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할 때 가장 밀접한 법이 일단 국토계획법 기본법이니까 그다음에요 주택법,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것들이 가장 밀접한데 도시개발법은 우리하고 거리가 제일 멀어요.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가장 잘하는 법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학생들한테 필요하기보다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도시개발법을 제일 잘해요. 도시개발법 이거 6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법이 6문제. 그러면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잘 아는 법은 쉽게 낼까요? 어렵게 낼까요? 예? 잘 아는 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도시개발법은 시험 문제가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와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까지. 예.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좀 구석진 데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개발 사업은 두 가지 뜻을 가져요.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 요 두 가지를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시가지 조성. 우리가 흔히 신도시 건설 그러거든요. 신도시라는 말은 우리 법에서 쓰지 않아요. 법에서는 시가지 조성이라 그래요. 법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우리가 신도시란 말 쓰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분당 신도시 그러지만요. 우리 법적인 용어는요. 신시가지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도 신시가지 그러면 왕따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그건 신도시. 우리 공부할 때는 신시가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시가지라는 말이 정확히 옳은 말인데 다른 사람들 99명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맞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늦게 온 사람들은 좀 뒤에 앉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카메라 좀 봐봐. 카메라도 있고, 예, 지금은 많고 그 전국에 본인의 얼굴이 다 나가. 저기 제주도까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해외 동포가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주재모 나가 있던 분이 이제 귀국하면서 바로 시험 보려고 동영상으로 해외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국까지 우리가 중계가 돼. 외국까지. 예. 그래가지고 저분은 참 이쁘게 생겼다. 이거 화면에 이렇게 딱 나와주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단 뒤통수만 이쁘게 생겼구나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떠한 얘기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옳은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생소하면은요, 옳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상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단어가요, 시가지 조성이라는 거예요. 시가지 조성, 바로 신도시, 신시가지, 신도시죠. 예. 그다음에 단지 조성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유통 단지라는 것도 있죠. 문화예술 단지, 관광 단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단지 조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주에 보면은 관광 단지 있죠. 경주에 관광 단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단지인가요? 공부하시느라고 놀질 않아서 그렇구나. 경주에 보면 무슨 보문 단지 이런 거 있죠. 예. 그다음 제주도에도 무슨 또 단지가 있어요. 관광 단지. 예. 중문 단지도 있고 뭐 그렇죠. 예. 이게 다 단지 조성이에요. 그러면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 두 가지를 도시 개발 사업이라 그러는데 둘 중에 어느 게 규모가 더 클까요? 시가지 조성이 규모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은 두 가지,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이다. 그다음에 요 도시 개발 사업은요.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 두 가지를 처음에는 가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도시개발법은 2000년부터 처음 만들었는데 요걸 처음 만들 때는 시가지 조성과 단지 조성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든 규모가 작든 같은 법률로 규제를 하다가 이제 요 규모가 큰 요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2003년도부터 이제 시행한 거예요. 신설 조문을요. 그래서 처음 2000년도에 도시개발법을 만들 때는 시가지 조성하고 단지 조성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쓰다 보니까요. 규모가 큰 거와 작은 거에 대해서 같은 법을 적용하기 힘드니까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주문을 몇 개를 신설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에 이제 매년 나오고 있어요. 시가지 조성에 적용되는 것은 매년 나오고 있고. 그럼 이 도시개발법은요. 특징이 복합기능 개발이에요. 복합기능 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복합기능 개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능만 갖춘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 유통 기능, 문화예술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요 도시개발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요 여러 기능을 다 갖춘 복합기능 개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도시는 시가지나 단지는요 필요한 기능을 다 갖춘 그런 지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으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에요. 용산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원래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용산역 주변에 그냥 빌딩 한 두세 개 짓는 사업이었는데 전임 시장께서 이 사업 규모를 키웠어요. 옆에 서부 이천동을 포함해서 이른바 일명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래가지고 그 서부 이천동까지 합쳐가지고 초고층 빌딩을 60개 이상을 짓는 사업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르면 용산역 앞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중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했으면은
우리 호주 시드니를 능가하는 수변 도시가 될 수 있었다. 서울시가. 그랬는데 그 수용 보상비가 60조 원이 넘어요. 그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업이요. 그럼 예전에는 도시개발법 시험 문제는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예상 문제가 아주 편했어요. 용산에서 사업하다가 문제가 됐던 그 주문들이 시험 문제였는데 용산 역세권 사업이 이제 중단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가장 지금 현재 활발하게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도시가 용인시예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때 문제가 됐던 주문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가 나올 때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는 있습니다만은 한 4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든가 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 도시개발법은 먼저 우리 책을 좀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개발 지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처음에 도시개발법 원래 이 총칙 파트가 나오고요. 이 총칙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구역의 요 지정 파트가 있어요.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파트는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파트.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지정권자입니다. 누가 도시개발 사업할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가? 여기 지정권자. 우리 원칙적인 요 지정권자가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인데 거기 지금 시도지사는 4명만을 얘기해요. 네, 시도지사는 4명. 원래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시도지사는 5명이었잖아요.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이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시도지사 그러면 4명만을 말해. 1명이 빠져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시도지사 4명하고 대도시시장 50만 이상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돼요. 용인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죠. 용인시에서는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까? 용인시장이 지정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5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첫 번째 국가가 실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를 대표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어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3번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을 때 예를 들면 LH공사 사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4번에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협의로 지정해야 돼.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5번에 천재지변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 전까지. 그럼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할 때 그 지정 규모가 나와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가? 올해도 이거 시험 나왔어요. 밑에 박스가
도시 지역 안에서는 주거 지역,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은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예. 상업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공업 지역은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다음에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 녹지 지역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시적 외의 지역은 어디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두 번째, 4차로 이상 도로가 설치돼 있을 때예요.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면적이 올해 시험 나왔어요. 올해 요 면적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해서 이 면적이 올해 시험 나왔었고요. 우리 가로 2번, 가로 3번은 뭐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 자세한 것은 지금 보지 않아도 되고요. 기초서에다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가로 2번, 가로 3번은 그 위에 나온 면적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2번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규모를 정하는 경우예요. 가로 2번은 국토부 장관이 정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경우가 가로 2번이고 가로 3번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규모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가로 3번이에요. 규모를 그때 규모를 마음대로 정하는 거. 근데 가로 2번하고 가로 3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가로 2번, 가로 3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야 돼. 예, 그래서 가로 2번, 가로 3번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기초서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거는 내공이 조금 쌓여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오른쪽에 이제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라는 게 나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는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농림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바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바로 바뀐다는 얘기야. 바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절차 없이 바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은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요. 어느 지역에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건물을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짓는 계획을 했죠. 그래서 어차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요. 거기는요. 건물을 대규모로 깨끗하게 지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대요. 이게 바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인데,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 제가 칠판에 써놨고요. 그래서 밑에 그 가로 2번을 보시면은 173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의제 등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취락지구 및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취락지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 그랬죠. 자, 우리 취락지구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구에 나오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용도지구에 취락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도시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냥 효과가 없어. 그냥 도시개발구역일 뿐이야. 예.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도 그게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로 2번이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로 1번이 아까 설명드렸던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고요. 2번의 도시개발 사업은 아까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그랬는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예. 둘 중에 규모가 큰 것이 시가지 조성 그랬고요. 예. 그 가로 3번 개발 행위의 금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허가 대상 개발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는 요 개발 행위 허가제가 생겨요. 허가제가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개발 행위 허가제가 적용되는 게 바로 여기 허가 대상 개발 행위인데요.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개발 구역은 장차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개발 행위 허가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박스에 1번의 건축물의 건축부터 해서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요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미리 허가를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는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 7번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이게 뭡니까?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나무를 베거나 나무를 심는 걸 말해요. 이것도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잘 닦아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와서 나무를 심어버리면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목의 식재나 벌채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왔던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없던 것이 이제 7번 거. 7번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거고요. 2번에 허용 대상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허용 대상 개발행위. 재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도 그냥 할 수 있다. 개발행위인데 목적이 재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뭐 2번에 간이 공작물 설치라든가 그다음 다음 페이지 뭐 농사짓기 위한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 4번에 지장을 주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석 채취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적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단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다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은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공부가 좀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촉되지 않는 것들. 1번부터 6번까지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다음 우리 가로 4번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나옵니다. 지정 해제.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해제하고 해지 배웠습니까? 해제와 해지의 차이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죠? 해제는 소구표가 있어요. 해지는 장래효만 있고요. 해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그러면 소구표 지정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지정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게 해제고요. 해지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건 유효하고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것을 해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요. 아침에 우유를 배달시켜서 먹다가 이제 자기가 외국에 장기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면 우유 배달하시는 분한테 이번 달까지만 우유 넣으시고 다음 달부터 넣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우유 배달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근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이 설명 들은 것과 다른 거였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돼. 해제는 소구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여기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목적 사업이 달성됐을 때, 목적 사업 달성 시, 목적 사업 달성 불능 시. 그래서 목적 사업이 달성됐을 때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이 달성 불능 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장애 요인이 생겨서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요. 예. 그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만 해놓을 수가 없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유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74페이지에 나옵니다. 해제 의제 1번 개발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거기 1번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자, 도시개발 사업에요. 공사 끝났다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목적 사업이 달성된 날, 그 다음 날이에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목적 사업 달성됐죠. 만약에 우리가 또 뒤에서 공부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했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사업이 끝난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성공리에 끝난 날의 다음 날이고 3번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거는 뭐냐면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일 때예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는데 3년 내에 시행자가요 자기가 공사할 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 할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는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제가 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목적 사업이 달성됐을 때도 해제. 목적 사업 달성이 불능일 때도 해제된 것으로 봐요.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공부해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은요. 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요 개발계획이에요.
요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개발 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그러면 요 수리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바로 그 사람. 만약에 용인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용인시장이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개발 계획도 용인시장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 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왔죠. 개발 계획 공모할 때까지.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2003년도에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신설 주문이 있다 그랬죠. 이게 그 박스 안에 1번부터 5번까지예요. 개발 계획 공모하는 경우를 뺀 1번부터 5번까지가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규모가 큰 시가지 조성할 때는요.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해줍니다. 원래는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가지 조성에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75페이지는 내용, 개발 계획은요. 얼마나 규모가 큰 계획인지 개발 계획 안에 또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 계획 안에도 보시면은 뭐 6번의 인구 수용 계획, 7번의 토지 이용 계획, 9번의 교통 처리 계획, 10번의 환경 보전 계획 등등 개발 계획 내용 안에 또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도시 개발 구역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범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렇게 개발 계획. 여러분들은 이 개발 계획 내용을 절대 외우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14번, 15번, 16번, 17번 그 4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4개를. 예. 14, 15, 16, 17 그 4개를 체크하고요. 이것이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된 그 4가지인데 그 4가지는 개발 계획에 넣을 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예요. 4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 나중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자, 뒤로 넘겨 주시면은 176페이지에 그 4개를 다시 박스에 써놨죠. 1, 2, 3, 4번. 그다음 우리 사업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요. 크게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뒤에서 요 방식에 따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2개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개발 계획 수립은 수리권자가 지정권자. 그 다음에 요 개발 계획에서 아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내용을 다 외운 사람 시험 떨어졌어요. 그거 외우느라고. 예, 근데 이 내용을 다 외우지 않고 내용 안에 들어가지 않은 계획을 외운 사람은 시험 붙었어요. 이거 안 들어가는 거.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안 나와. 실시 계획이란 말도 안 나오고요. 환지 계획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실시 계획, 환지 계획 이 3가지는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개발 계획 내용 안에 웬만한 끝에가 계획으로 끝나는 건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외우고 간 사람은 시험 붙었어요. 예. 이 3가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리권자고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177페이지에는 이제 시행자가 나오는데 이 시행자는 뭐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래요. 이 시행자가 이제 3번째 파트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이 시행자하고 이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 계획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시행자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공공시행자하고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177페이지에 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대표가 LH공사 같은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의 대표가요.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4번에 지방공사는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사를 말해요.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SH공사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또는 도시공사라 불러요. 이게 바로 다 지방공사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 공공시행자라 그러고요. 가로 이번에 이제 민간시행자가 있어요. 민간시행자 1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땅 많은 땅 부자인데요. 실제 보면은 거의 다 시행사예요. 우리 법에서는 시행사라는 단어를 안 써요. 토지 소유자라 그럽니다. 뒤로 넘기면은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나오죠. 이 조합을 우리는 도시개발조합이라 그래요. 도시개발조합도 시행자가 됩니다. 3번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3번에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실제로 이 법인은 세 가지예요. 대학교, 기업체의 본사, 그리고 공장입니다. 대학교나 기업체의 본사나 공장 이런 것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구가 분산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줍니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4번에 등록사업자는 누구냐면 주택법, 우리 뒤에서 공부할 주택법에서 주택 건설하는 자가 이 등록사업자예요. 이 사람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줍니다. 그다음에 5번에 거기 보시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 두 명이에요. 건설업자하고 신탁업자를 말합니다. 5번은 건설업자하고 신탁업자. 예. 우리가 그 건설회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법에서는요. 건설업자라 그래요. 여러분 끝에가 업자로 끝나면은 그 좋아요 나빠요 분위기가. 업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뉴스에 보면 부동산 업자라고 돼 있어. 예, 공인중개사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업자 어때요? 업자 느낌 안 좋잖아요. 업자. 그 우리가 공인중개사 앞에 공인자를 붙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인회계사가 반대를 했어요. 참 우리 자격증 이름을 중개인으로 하자. 중개인 자격으로 하자. 중개인, 중개사 하자 막 그랬거든요. 앞에다가 공인자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공인회계사가 엄청나게 또 싫어했습니다. 왜? 아무 때나 공인자 붙이지 말자. 근데 국가에서 보는 시험은 당연히 공인자가 들어가는 게 맞죠. 국가 자격 시험이니까. 그래서 공인 중개사가 된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 보면은 부동산 업자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업자. 업자는 별로 좋은 거 아닌데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여기저기에서는 업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건설업자, 신탁업자 그래요. 예. 그래. 건설업자나 신탁업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6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리츠회사죠. 우리가 흔히 리츠회사라 그러고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도 시행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행자에 대한 거 크게 두 가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나눠지고요. 그다음 거기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거 있죠. 도시개발조합. 예. 그래서 우리 시행자에서는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거의 매년 시험 나와요. 올해 나왔을까요? 올해 나왔어. 15년간 13번 나왔어.
15년간 13번. 그러니까 2번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 보면서 이게 거의 매년 나왔고 당시에 이제 10년 연속 나오다가 11년째였어요. 지금까지 10년간 매년 나왔다. 10년간 10번 나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응시하는 바로 그 해에는 시험 안 나왔어. 이분은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나왔어. 그럼 운이 좀 안 따르는 분이 있어요. 매년 나오던 문제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안 나와줘. 그리고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그해 나와줘. 그래서 이제 운이 좀 안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예. 그 주변에 보면 운이 아주 따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합격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요. 이번에 그 공법에서 다 맞게 해주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제 오류로 한 문제 있었는데 그 한 문제 다 맞게 해주는 것 때문에 60점을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합격자 모임에 오시고 하늘이 점지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한 문제 차려 떨어져야 되는데 다 맞게 해주는 문제 공법에서 하나 있었고 세법인가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공법에 그게 해당이 돼. 세법은 복수 정답, 이거는 다 맞게 해주는 거. 다 맞게 해주니까 붙은 거예요. 딱 60점으로. 예. 그럼 이런 분들의 앞길은 아무도 못 막아요. 다 맞게 해주는 문제 때문에 합격하시는 분 딱 60점이잖아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운이 따라야 되거든요. 운이. 예.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쉽든 어렵든 좀 붙어요. 예. 우리가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재시험을 봤는데 15회 시험 때 26만 명이 응시해 합격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 전에는 14회 때는 똑같이 26만 명 응시해 합격자가 3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었다 그 다음에 1,000명 된 거예요. 그 1,000등 안에 든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분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조건 붙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운도 좀 따라야 되고 당일날 찍은 것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답 사이로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 덕을 쌓지 않은 사람은 찍으면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합격자 모임 때 가서 딱 보면요, 평소에 덕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공부 잘해서 붙는 사람이 한 두세 명. 그러니까 합격자 50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두세 명은 진짜 어떠한 문제 하나도 붙을 사람이에요. 예, 어떤 문제 붙을 사람입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운이 좀 따르고 실력이 더해지는 분들. 그 다음에 저분은 왜 붙었지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붙은 분들은요 찍었는데 다 맞춘 거야. 찍은 게. 그럼 그분들은 평소에 덕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진짜 학원 생활에서 보면은 저분은 진짜 하늘이 있으면은 저분은 붙여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이 있거나 하늘이 있으면은 붙여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진짜 붙었더라고요. 딱 60점으로 붙거나 하나 더 맞히거나 해가지고 찍은 것이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하늘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데 조금 운이 좀 따르면 붙고 그다음에 도저히 실력으로는 안 될 분인데 붙은 분들은요 찍었는데 이게 맞춰주는 것은 평소 생활 점수야. 이게 평소 생활 점수죠. 이 도시개발조합 15년간 13번이 나왔다. 2번 빼놓고. 그래서 이것도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시험 볼 때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1초 만에 정답이 나와. 틀린 거 찾기인데 1번에 틀린 게 찾기 있고 이렇게 나오면 좀 기분 좋은 거죠. 예.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여기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토지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8페이지 보시면은 사전 동의라는 게 있죠. 이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권자한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신청은 그냥 못해요.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 등기,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명칭은 조합이지만 법인이에요. 언제 성립하냐? 그 말은 언제 법인격을 취득하는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 2번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오른쪽에 도시개발법에 규정한 것 외에 빠진 조문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 밑에 조합원의 자격 가로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의 권리 평등한 의결권이 나오는데요.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그래서 땅 100평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야.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땅을 10만 평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예요. 이 평등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 면적과 상관없이 다 한 표예요. 예.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총회 하는 걸 가서 보면은요.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치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제 땅 몇 평 가지고 있니? 100평. 예. 이 가능해. 왜? 100평이든 땅 10만 평이든 다 한 표씩이기 때문에. 그 대개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왜? 잃을 게 별로 없잖아. 그렇죠? 사업 추진하자 그래. 왜? 자기 잃을 게 별게 없거든요. 10만 평 가진 사람도 한 표, 100평도 한 표. 그래서 평등한 의결권이에요. 예. 니은번의 조합 2번의 피선임권.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예. 조합원의 의무는 경비 부담 의무. 예.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때는 땅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에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는 위탁할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때는 그냥 징수해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받아요. 4%. 징수한 금의 4%를 받고 징수해 줍니다. 예. 자, 조합 임원. 조합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두고요. 임원의 선임. 조합장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선임하고요. 뒤로 넘겨 주시면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생기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자, 조합 임원에서 조합장은 조합 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요. 이상은 조합의 사무를 이제 나누어서 담당 분장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거예요. 용역회사를. 그리고 조합에서 나오는 각종 용역일이 있죠. 그것을 그 회사에다 맡기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조합장 또는 거기 보시면은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가 돼 있는데 바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가 조합장이 됐는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대표이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이야. 조합장. 또 용역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자기 갑이야. 그러면은 조합 사무실에서요. 계약서 한 장을 놓고 계약 당사자 조합장 갑 이름 쓰고 대표이사 갑 이름 쓰고 이게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쌍방대리예요. 이 금지라고. 이럴 때는요. 조합장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라는 거야? 감사가 나오라는 거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용역회사를 자기 이름으로 대표이사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 해서 그때는 감사가 나올 필요가 없죠. 자기 실질은 자기 회사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겨놓고 자기가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저 회사가 조합장이 또 대표이사고 그럴 때는 조합장이 회사도 대표하고 조합도 대표해서 양쪽에 자기 계약 쌍방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감사가 나오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겸직 금지, 겸직 못합니다. 예. 조합의 조직 총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는데 대의원은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외워야 되죠.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간이고요. 대의원회의 권한이 있는데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밑에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밑에 박스에 나오는 것은 총회만이 하는 거고요. 대의원회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의원회는 원래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는데 밑에 박스에 나오는 것은 절대 대의원회가 대신하지 못하고 총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외우시면 돼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근데 안 외우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외워집니다. 그렇죠? 예.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